네, 오늘 충무로 여의도 카페에는요,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김지영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가 참 안 좋은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애널리스트들 분들도 분위기 좀 안 좋습니까? 네, 저희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돼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 업 자체가 이제 시장이 오르면서 이제 주가를 맞췄다는 데 좀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 전체적으로 저희 뭐 예를 들어 리서치 분위기도 좀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요즘에는 또 특히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렇죠. 예. 예, 조금 더 힘드시지 않을까. 예.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렇죠. 아까 전에 잠깐 들었는데 네. 이제 언제 바닥이냐 그렇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거기에 답변하기가 맞아요. 애널리스트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 정말 예측이란 단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기본에 충실해서 몇 가지 좀 얻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증권부터 한번 볼까요? 네. 증권주는 작년에 사실 너무 시장이 화랑일 때 각광을 네, 많이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올해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당장 2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하락을 실적이 안 좋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위탁 매매 쪽에 거래대금 줄면서 줄어드는 게 있고 무엇보다 금리가 사실 이제 급등하면서 트레이딩 쪽에 이제 채권이라든지 파생 상품 쪽에서 증권사들이 예전보다 수익을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는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익이 회사마다 조금 차별성도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균 20에서 30% 이제 절감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회사마다는 제가 알기로는 손실 규모가 큰 트레이딩 손실 규모가 큰 경우에는 거의 4, 50%까지도 줄 수도 있다. 근데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네. 작년 대비해서 기대치는 분명히 낮추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힘들었던 시기 대비해서는 어쨌거나 뭐 흑자는 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사실 저도 증권사에 있겠지만 이게 사실 중소형과 대형사의 매출 구조가 워낙 차이가 나는 게 사실 저희는 이제 비상장 저희가 다니는 회사는 비상장이긴 하지만은 사실 위탁 매매에 대한 비중이 우리 회사에 좀 굉장히 좀 낮기는 해요. 워낙 이제 작은 회사들은 그저 PF나 뭐 그런 IB 쪽의 수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워낙 이제 호황기이긴 했지만은 오히려 착착폭을 좀 축소하는 영향이고 오히려 이쪽이 확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대형주나 아니면 키움 증권은 이쪽으로 약간 비중이 많은 거죠. 예, 실질적으로 대형사들, 대형 증권사 위주로 이제 실적을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 규모도 크지가 않습니다. CMA나 이런 레버 카운트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IB 실적이 뒷받침해주면 사실 실적 뭐 수익성은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 안에서도 대형이랑 또 중소형 단위랑 조금 차별화가 될 것 같다. 결국에 상장돼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대형 증권주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이렇게 전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은행주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은행주는요 저희 시장에서 막 투자자분들께서 금리 상승의 수혜주다라고 네.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본다고 고민을 했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부동산 뭐 가계부채 얘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그렇게 또 적은 편이 아닌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모기지까지 이렇게 뭔가 파쇄적으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안 좋지 않나 연쇄적으로. 근데 수혜주가 맞나요? 이거부터 팩트 체크를 좀 해보고 싶네요. 네, 기본적으로 은행은 이제 이자 수익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 이제 은행에서 자산으로 생각하는 대출 부분에서 이자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수혜주는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은행이라는 게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크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계부채랑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과거 대비해서 이제 위기 관리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LTV 같은 경우에 이제 담보 비중도 뭐 시중은행들 경우에는 제가 커버하는 시중은행들 경우에는 거의 40%대 초중반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면 이제 부동산 가격 대비해서 50%가 안 되는 대출만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경매 매각해버리면 돼라고 하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제2금융권 위주로는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이제 정부에서도 주시하는 게 신용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다중채무자 이런 분들에서 가장 먼저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 금융권에 또 은행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도 이제 최근에 스트레스 테스트 네,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일단 안전성 이제 어느 정도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조만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네.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요 최근 은행주에 빠진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걱정을 좀 한시름 놔야 되는 부분인지. 저는 조심스럽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금리 이제 은행주들이 최근에 가장 빠진 거는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네.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금리 상승, 뭐 인상, 뭐 이런 거의 수혜도 보겠지만 그 전에 경기가 나빠지면 금융주가 좋을 리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얘기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에서 이제 정부 규제라든지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테스트도 한다 하니까 이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익에 대해서 쪼이는 뭐 규제가 좀 더 강화되는 네. 거 아니야라고 염려를 하시면 아무래도 은행들은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실적도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확대 해석하셔서 배당도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우선은 이제 은행주가 눈치하는. 탄력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봤을 때 그렇게 걱정할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잔존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 연쇄적으로 미칠 영향을 시장이 좀 반영을 한 것 같다. 근데 여기에 또 불을 붙인 게 금감원장이 네. 은행한테 이제 이자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어떤 그죠. 발언을 하면서 조금 더 위축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그냥 이렇게 불확실성 중에 하나로 저희가 여기면 될까요?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곧 9월이면 이제 코로나 그 이자 유예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대처 방안에 대한 얘기가 사실 주요 논쟁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관련된 부분을 좀 우회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이게 좀 기사가 많이 되면서 염려가 많이 발생했고요. 또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이제 은행들이 줄리어서 이제 이자 부담이 큰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자 부담을 한 1년 정도 은행이 부담하겠다 이러면서 또 님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타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부담을 은행이 어느 정도는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보통 신용등급이 지금은 점수제지만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따진다면 은행에서 취급하는 등급은 50% 이제 우위 이제 좋은 신용 등급만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리스크가 높지는 않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력이 또 올라온 만큼 국민들의 경제력도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이제 시중은행들은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 계속 드렸지만 저축은행이라는 이런 데는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은행들이 있을 수 있다. 저축은행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은행 안에서도 업종, 이게 좀 차별화가 또 나눠지네요. 네. 좀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 요 최근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외환 보유계 이게 물론
금액 자체는 높지만 이제 감소폭이 보니까 금융위기와 IMF 때만큼 보니까 폭이 이만큼 빠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은행 쪽에서 네.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큰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금을 관리하고 하는 거가 이제 은행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당연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위기에 강한 만큼 또 위기에 민감한 나라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IMF라든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겪으시다 보니까 거기에 좀 예민하신 거는 있는데 우선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외화 자산이 많은 데가 조금 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지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변동성이 높은 경우는 좀 힘들다. 다만 외화 보유액 같은 경우에는 워낙 IMF 이후에 정부에서도 늘 주시하는 이제 지표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선 관리 차원에서 그런 우려가 먼저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뭐 해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수익 구조가 있잖아요. 뭐 예대 마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봤을 때 순이자 마진 추이는 어때요? 이게 올라가고 있으면 뭐 외환 보유액은 좀 빠져도 이렇게 상쇄가 될 것 같긴 해요. 뭐 결론부터 좀 긍정적인 뉴스면 네. 이제 순이자 마진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요. 작년 4분기보다 1분기보다 2분기가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서 이자 수익 부분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향후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대출 금리에 바로 먼저 반영되고요. 정기예금은 약간 장기적인 개념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후행적으로 영향을 준다 하면 지금 상승폭은 3분기가 가장 높지 않을까, 3, 4분기가 높지 않을까, 순이자 마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렇죠. 조금 맞아요. 상승기가 확실하게 접어든 만큼 3, 4분기 또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뷰였습니다. 그러면 네. 보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험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실 저는 보험주가 이렇게 네. 작년 올 초에 이렇게 올라온 건 전 처음 봤거든요, 진짜로. 네. 무슨 한 번도 추천해 본 적 없는 보험주를 갖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길래 사실 저도 손님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빠져요, 여러분? 누구나 아는 금리 인상 이제 더 이상 뭐 모멘텀이 없지 않을까요?라고 생각을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지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RBC 비율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게 되면은 그리고 RBC 비율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같이 포함되면서 빠지는 건지 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보험주 같은 경우는 보험주도 금리 상승 수혜주인데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금리가 상승할 때 상승하는 이제 금융업종분 흐름을 보면 보통은 이제 은행, 증권, 보험 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자산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 은행, 증권에 비해서 보험은 이제 금리 상승의 수혜주라는 게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예, 갖고 있는 자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보험 상품 자체가 80년 만기, 100세 만기다 보니까 채권도 뭐 20년, 30년 장기물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 이자, 채권 이제 표면 이자 수익이 증가하면서 투자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수익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보험 상품의 경우에도 구성 내역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을 수 있는 채권의 이제 이자 수익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보험 혜택을 많이 준다든지 장기 보험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보험 상품의 경쟁력도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랜만에 보는 금리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주의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금리 인상은 뭐 미국의 경우엔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금리도 거기에 편중해서 좀 비슷한 흐름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보험은 이런 상승 흐름은 좀 유지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생보사, 손보사별로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장기 채권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건 생보사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보사가 더 반응이 빨랐는데 이거는 이제 23년 내년 1월
1월이죠. 2023년 1월에 도입되는 이제 IFRS 17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IFRS 17이 도입되면서 이제 기존의 IBC 비율이 이제 킥스라는 제도로 또 바꿔지게 됩니다. 이제 IBC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보험금 지급 가능 비율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은행의 BIS 비율처럼 너네 이제 고객들한테 향후에 줄 돈 대비해서 얼마나 돈을 갖고 있냐, 자본력이 있냐, 괜찮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과거에 금리, 저금리 상황에서 이제 그 IBC 비율이 100% 언더였던 회사들이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파산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2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20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시작을 했고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상장 회사 중에서는 문제 안 되지만 일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95%의 생보사나 손보사는 큰 문제가 없지만 1에서 5% 정도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회사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다행히 주식시장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감안을 한다면 대형사는 사실 그런 염려는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사는 접근하실 때 주식으로 보다는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IBC 비율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건 맞다. 근데 이 제도 자체가 킥스라는 제도가 도입하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일정 부분 유예를 또 해줘서 상승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IBC 비율의 기본적인 흐름이 왜 생보사가 영향이 크냐? 라고 했을 때 말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예, 이제 과거에 고금리 확정 상품이 과거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높지 않았습니까? 확정이라는 거는 내가 그 금리에 맞춰서 이제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을 아무래도 생보사가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금리로 평가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8%짜리를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른다고는 하지만 3%, 2%대로 재평가하게 되면 이제 줘야 되는 부담금이 그만큼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IBC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파산하게끔 내버려 두는 그죠. 정부는 없습니다. 네네. 금융당국은.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생보사들이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보다는 자산 건전성이라든지 자본 적성성에 신경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활동량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23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새로운 IFRS 회계 기준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IFRS 17의 가장 큰 핵심은 저희가 IMF 때 이게 이제 하겠다고 도입해서 이제 계속 제조업부터 금융사로 넘어오게 됐는데 제조업의 재무제표랑 이제 금융사의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보험주가 좀 소외받은 것 중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보험주가 안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하나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렵다 회계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도입되게 되면 1, 2년 정도 거치게 되면 저는 비교하게 되면 제조업 대비해서 보험주가 싸네 비싸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과정이다. 그러면 그 과정을 조금 나는 힘들다라고 보면 그냥 배당으로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듣다 보니까 그렇죠. 은행, 증권, 보험 다 이제 대형사 위주로 커버를 하시는 네. 그 베이스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중소형사가 근데 리스크가 커지다 보면 그런 상황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어려워지면 이게 연쇄적으로 사실 밑에서 무너지면 위에도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받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당장은 상장이 안 돼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금융 리스크가 그렇게 전파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의 경우도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수익 구조 자체가. 자산도 그렇고 부채도 그렇고. 근데 IMF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력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을 워낙 이제 장기적인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각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조심스럽게 이제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는 IBC 비율이
이제 경고가 들어갔겠죠. 너네 위험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상품을 팔았다든지 파생 뭐 관련된 변액보험을 뭐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거를 팔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사실 힘들어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IBC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제재가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재라는 게 지금은 자율권이 있기는 하지만 뭐 상품을 판매할 때 신상품을 어쨌거나 허가를 받고서 진행을 해야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IBC 비율에 대한 조치부터 취하고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일부 생보사들의 이제 작은 회사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게 위로 전파될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다 같이 짊어지면 수익 구조가 똑같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 구조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되어 있고 맞아요. 당국의 규제 속에 어떤 선제적인 조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걱정은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하나씩 살펴봤는데 세 개 섹터의 매력도를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가 사실 배당 때문에 또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배당 축소에 나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발적인 축소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익이 순이자 마진이 당연히 상승하면 이자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이자 수익이 좋아지는 부분이 기존의 예상보다는 좀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위험 분담하면서 가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또 어제 이제 정부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란 걸 발표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3개월 단위로 은행들이 개별로 이제 예금이나 대출 금리를 공표하는 것을 이제 1개월 단위로 공표를 하게 되고요. 좀 더 세분화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끔 돼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최고금리, 최저금리 이제 간격으로 그렇죠. 했으면 네. 지금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은행주가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빠졌던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순이자 마진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 그런데 자료를 잘 살펴보시면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작년에 국내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님이 1.45%였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은행들의 이제 님이 2.25%였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이자 마진의 기본이 되는 게 예대 금리차, 예금랑 그렇죠. 대출의 금리 네. 차가 또 실제로 글로벌적으로 비교하면 저희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지만 이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 신한은행에서 시작한 것처럼 취약계층 자들한테 금리적인 이제 어느 정도 유예가 아니라 이제 조금은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이자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들이 뭐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는 거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은행주를 배당뿐만이 아니라 배당도 이자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개인적으로 일정 수준 배당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KB금융이 1분기 때 그거 네. 했죠. 예, 분기 배당. 네. 예, 신한지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또 금융사들이 분기 배당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금융사들이 배당을 결정할 때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당연히 이익의 안정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저는 일부 정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분기 배당도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서 분기 배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대손 충당금을 미리 충당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런 걸 하면 충당을 해서 이 규모가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배당금이 조금 줄어드는 거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은행들도 제가 만나본 걸로는 분기 배당 규모 자체는 줄이지는 않겠다. 왜냐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말에 4분기 기준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 본격적으로 결정됐는데 또 좀 슬프지만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배당만 놓고 따져봤을 때 세 개 중에서 은행의 매력도를 가장 높게 보세요? 저는 배당 수익률만 놓고 보면 사실 은행보다 다른 이제 타업종에서 종목별로 수익률이 더 높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증권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6, 7%대 뭐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9%대도 이제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전체 업종에서 뭐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시니까 그죠.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가고 싶다 했을 때는 그냥 배당주로는 은행을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배당 기준 말고 그냥 이 섹터의 각자의 매력도를 놓고 평가를 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최근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주나 금융주들이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 뭐 어떻게 보면 코스피 자체가 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이제 번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대처 힘들지 않을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오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좀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마냥 이제 뭐 은행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보통 기업의 실적은 PQ로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은행이 P가 이제 상승은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하는 폭이 초기에 이제 연초보다는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정도 이제 제도가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같이 힘든 점을 공생하면서 갖고 가자라는 분위기라면 네. 이제 님도 이제 상승폭이 조금 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P는 증가하고요. Q는 제가 이제 예상치 못한 부분입니다. 가계부채는 당연히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워낙 금리가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회사채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라고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네, 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대출이라든지 기업 대출 부분이 이제 은행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이제 보통 5에서 8% 정도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반사 수혜를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왜냐하면 기업들도 제가 증권회사 다녀서 좀 슬프지만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대출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는 이제 당연히 Q는 성장 못하겠지. 은행의 대출은 성장 그러게요. 못하겠지 생각했는데 의외로 성장률이 연간 4, 5%대는 나올 수 있겠다 예상이 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PQ가 저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또 이제 공격이 들어오겠죠. 결국 비용이 문제야라고 했을 때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그동안 예전에 비해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거나 IMF 뭐 저축은행 사태 때 대비해서 LTV 관리라든지 담보 보증을 설정하는 이제 리스크 관리 체계라든지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은행들이 굉장히 뭐 기술력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네.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예전에 비해서 건정성 관리는 저는 대손 충당금 뭐 적립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과거 대비해서 적립률도 높습니다. 그런 거 대비해서는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사실 은행들의 비용의 판관비 쪽에 70%가 인건비입니다. 네, 조심스럽게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점 많이 줄였습니다. 채용 뭐 채용은 제가 봤을 때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신입 회원들이 그렇게 뭐 연봉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면, 물론 이제 제조업 대비해서는 뭐 다른 차원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판관비도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만큼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부담 주면서 마진이 높아지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인데, 저도 가장 큰 고민이 경기 침체인데,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금융인데, 왜 은행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온다고 이제 예상이 되지? 라고 했을 때는 기대치는 낮추는 게 맞기는 해요. 하지만 이익의 안정성은 과거 대비해서 체력이 좋아지면서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을 믿고 은행을 샀던 개미 분들이 이제 은행주에도 배신을 당했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사실 은행주나 이번에 이제 은행주의 하락은 코스피가 하락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실적을 확인하면서 의외로 실적 나쁘지 않게 계속 나오네. 이거 기반으로 분기 배당도 계속하네. 라는 거는 저는 단연코 은행업이 금융업 중에선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2분기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2분기도 저는 네, 실적도 그래요? 실적도 네, 네. 금융권 대비 네, 네. 타사 대비해선 예상보다 좋다라는 거는 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 좀 보는 게 사실 딱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빠졌는데 대신에 이제 고려신용정보나 이런 부분들 올라갔던 게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연체 관련. 그쵸, 저도 이제 그쵸. 숫자로 정확하게 본 건 아니지만 저도 주변 얘기 들어보면 특히 제2저축은행 쪽에서는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대요. 네, 네. 이게 2020년 뭐 코인이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대출을 했는데 막상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무리한 나이에 너무 이게 두 채, 세 채씩 사다 보니까 이자 감당을 안 되다 보니 네. 연체율이 확 올라지다 보니까 딱 주가를 금방 딱 봤는데 딱 그 시점이 비슷해요. 은행주가 빠지기 시작한 시점과 고려신용정보 올라가기 네, 시점이 맞습니다. 똑같아요. 네, 네.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축은행 사태 때가 대표적인 거죠. 저축은행이 부실이 터지면서 은행으로 연결됐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P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당시에 부동산 PF랑 지금 증권사가 하는 부동산 PF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해서는 그 당시에는 저축은행 사태가 이전될 수밖에 없었던 게 부동산 PF로 은행이 같이 엮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지금이 은행들이 부동산 PF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이벤트가 그 당시에 부동산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땅이 1,000억이라 하면 건물도 1,000억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LTV 기준으로 50%만 당연히 부동산 PF 대출이 나가는데 50% 기준으로 할 때 1,000억이 나갔던 거죠. 근데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이제 증권사 은행이 한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아직 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땅에 대해서만 50%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실제로 뭐 지난 2, 3년간 사실 증권사들 부동산 PF에 대해서 물론 선순위 후순위 뭐 좀 네, 어렵지만 맞아요. 네. 후순위는 좀 힘들 수는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선순위가 안정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뭐 메리츠 증권이 안정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부실이 터졌는데 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 땅이 1,000억짜리 땅인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각을 통해서 뭐 부동산 PF 대출을 회수한다든지 회수율이 거의 100%였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예전과는 다른 형태다. 무조건 네.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저도 예의주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드 연체율, 리볼링 뭐 이제 관련된 그 부분이라든지 이제 숫자라든지 그리고 얘기하셨던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는 전파되는 게 또 많거든요. 저축은행 받으셨던 분이 은행에 안 받으리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 하지만 다만 굳이 따진다면 저도 조심스럽게 제 주변의 사회초년생들한테 제발 저축은행 부터 가서 대출 받지 말아라. 그게 신용등급에 영향을 당연히 맞아요, 미칠 수 미치죠.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에 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만큼 신용등급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저축은행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대출을 많이 하시는 데가 있고 또 리스크 관리 잘 하시는 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신용대출 위주로 먼저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서 고려신용정보가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뭐 과거에 또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그쵸. 바로 은행주가 빠질 때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들어봤을 때 저희가 애널리스트 분들 지난번에도 한 분 모셔가지고 얘기를 쭉 들어봤었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로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정적이기도 안정적이긴 하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금융주 투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주가의 변동성도 있고 한데 지금 푸른 하늘님이 이제 올려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제 막 밸류가 싸다 이 얘기는 더 이상 통하지는 그죠.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실 은행주들 PBR이 뭐 0.33배 평균적으로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가야 생각하기에 되는데. 굉장히 싸다라고만 설득할 수는 없다는데 구조적으로 은행은 계속해서 금융업 자체가 저는 구조적인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했던 적이 있어요. 15년 이후에. 근데 그 당시에 바젤3가 도입되면서 BIS 비율, 자본력을 키웠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하느라고 뭐 이제 후순위채라든지 신종자본증권 발행하면서
이자 비용도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자본 적정성 이런 거에 대해 염려 있으면 굳이 수익성이 좋아도 나 그렇죠. 투자하기 싫은데? 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은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잘 하시긴 합니다.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 하면 심플하게 접근하세요. 금리 인상, 님 상승하면서 수혜주지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에도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약간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접근하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란 게 바로바로 좀 단기적인 그죠, 그죠. 모멘텀도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대표적으로 금융주 중에서는 증권주가 그렇긴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 증권주들도 맞아. 미래에셋이 자기 자본 8조, 뭐 대형 증권사들이 4조 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은행주들이 재미없기 시작하는 자본 규모에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같고요. 그런 걸로 했을 때는 사실 배당 수익률밖에 없었는데 이 배당 수익률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뭐 이제 좀 들어오면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컸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까지 성장주 위주의 이제 맞아요. 주식 시장이었잖아요. 네.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보고 들어가시는 시장에 익숙하신 고객분들이, 투자가분들이 금융주가 저도 말씀드린 게 많이 올라야 40~50%입니다. 올해 안에.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시장 자체가 변화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맞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도 그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은행주들이 경기 침체나 이럴 때마다 주가도 하락하긴 했지만 이익의 안정성이 좋아지면서 배당을 탄탄하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깔고 가는 주식 중에 하나가 금융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개인 투자가분들은 네.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 중에서는 은행주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배당 수익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 약간 롱텀 관점에서는 롱텀하게 보시는 분들은 맞아. 제가 알기로는 은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은행주만 사십니다. 오, 네. 네. 왜냐면 정말 부자면 좀 기다리실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길게 보고 들어오시는 거죠. 네. 요즘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둘 수 있는 어떤 바텀에 있지만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또 배당이래. 인주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서 없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자, 오늘 은행부터 증권, 네. 보험까지 귀한 말씀 잘 들었는데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